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제 기억상으로는 아마 7번째 강연을 하게 된 윤한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이 강연을 좀 더 일찍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하필 그쯤에 몸이 안 좋은 바람에 혹시나 촬영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드릴까봐 미루게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여러분도 백신 맞으실 때까지 혹은 백신 안 맞으시더라도 별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뉴스를 되게 자주 봅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뉴스도 있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뉴스도 굉장히 많아요. 뭐 다들 아시듯이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되게 연이어서 많이 내놓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정책이 어쩌다 이렇게 꼬인 거지 라는 생각일 때도 있지만 왜 정부가 저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준까지 흘러온 거지 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집값이 과연 싼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집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집을 사는 입장이거나 혹은 그보다는 적겠지만 집을 파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강연은 이제 개별적인 정책을 깊게 보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가볍게 훑어보는 강연입니다. 얼마만큼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딱 좋을 만큼만. 이 강연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의 역사, 부동산 정책의 역사를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 첫 번째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어떤 흉악한 사람이, 이분은 이제 그 흉악한 분이 아니시지만 어떤 흉악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미션을 하나 줍니다. 그 미션이 뭐냐면 내가 말하는 물건이랑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만족도를 주는 똑같은 종류의 물건을 100개를 사서 오래요. 100개를 사서. 근데 그 물건이 500원 남겨오고요. 근데 그 물건이 콜라예요. 캔콜라. 이게 뭐 문제나 되나요? 문제가 안 되죠. 100개 사려면은 옆에 있는 편의점 한 곳에 가서 일단 있는 캔콜라 다 산 다음에 혹시 수가 부족하면 다른 편의점 가면 됩니다. 혹시 근처에 다른 편의점이 없더라도 그냥 그 편의점에서 다음날 아침에 한 번 더 가면 새로운 콜라가 입고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콜라 100개를 구해서 갑니다. 돈 한 20만원 들 텐데 뭐 그 정도야. 중요한 일이라면 주변에서 빌려서라도 낼 수 있죠. 그렇게 콜라 100개를 구해서 갔더니 그 사람이 콜라캔 하나 딱 따가지고 마시면서 씩 웃으면서 말합니다. 야, 이번에는 집을 100개 사와. 집을 100개 사오래요. 집을 100개 사오래. 근데 집을 100개 살 돈이 없는 거는 생각하지 말자고요. 여기서 문제는 집을 100개 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미션이 뭐였죠? 미션은 똑같은 종류의 물건을 100개 사오는 거였어요. 똑같은 가격에. 제가 이제 건대입구역 근처, 그 다음에 뚝섬 유원지역 근처에 30평대 아파트 시세를 직방에서 캡처를 해서 왔어요. 여기서 이제 좀 더 올라가면은 이렇게 캠퍼스가 나오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자양동이거든요. 자양동은 그 지하철역도 2개나 있고요. 애초에 이게 같은 동네라서 집값이 차이가 날 이유가 거의 없는데도 이렇게 보시면 집값이 억대로 차이가 나요. 근데 물론 다 똑같진 않겠죠. 제가 30평대 아파트라고 했으니까 한 평이 이제 3.3제곱미터니까 이게 면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실제로도 면적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제가 빨간색 네모를 쳐놓은 이 11.4억짜리 아파트랑 11.2억짜리 아파트 중에 어떤 게 더 넓을까요? 더 비싼 게 당연히 더 넓겠죠? 근데 아니에요. 이 친구가 조금 더 넓어요. 심지어 이 친구는 밑으로 내려가면 한강이니까 한강뷰죠. 왜 이 친구가 더 쌀까 생각을 해보면 혹시 세대수가 달라서 그런가? 아니면 이제 뭐 지은 연도 차이가 좀 심하게 나나 싶을 텐데 놀랍게도 이 친구가 더 옛날에 지은 집입니다. 되게 이상한데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이렇죠. 길 하나 건너도 가격이 달라지고요. 가끔 왜 가격이 다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적시에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양만큼 부동산을 공급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품질을 가진 부동산을. 왜냐하면 여러분 요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뚝섬 유원지와 건대 입구역에 요 정도의 접근성을 가진 30평대 아파트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 친구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적인 개념을 하나 더 알면 좋은데 요 그래프를 경제 기초를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고 계시겠죠. 제가 써놓지 않았지만 이게 공급이고요. 이게 이제 수요입니다.
수요하고 공급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교차를 하면 이게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공급자들이 경쟁을 하면서 합리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여기에는 학문적인 어떤 전제나 선행 조건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공급은 손해가 없는 선에서 이미 최대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정이에요. 그게 뭔 소리냐면 이게 이제 돈 벌려고 공급하는 회사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만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투자 전부 다 하고 내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전부 다 찾아서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정부도 임의로 이 공급을 늘리거나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시장에서는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특수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땅의 종류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요 땅의 종류를 28개로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요 대라고 하는 땅의 종류, 행정적으로 정한 땅의 종류에서 주택 건설 용지라고 정해진 땅에만 우리가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앞서 건대입구역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땅이, 어떤 주택이 가치가 있으려면 주변에 지하철역도 있어야 되고요. 건대입구역은 술집도 많죠. 편의점도 많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내가 사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시설들이 많이 필요해요. 주택만 덩그러니 있는 곳에 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요 도시계획 지도인데요. 이렇게 많은 종류의 색깔 하나하나가 다 다른 종류의 주택 부지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른 용도의 땅을 정해서 도시계획을 복잡하게 세우는 거죠. 근데 이렇게 땅의 종류를 정해줄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복잡한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도 몇 개의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정부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함정은 정부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정부가 신경 쓸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두 번째 파트, 부동산의 역사, 부동산 시장의 역사로 넘어가기 전에 알아두시면 좋을 개념들이 4개가 있어요. 완화와 규제, 그 다음에 쓸모, 부동산 정책의 쓸모,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심리인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보죠. 제가 요 뒤에 부동산 시장의 역사, 부동산 정책의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완화와 규제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쓸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어떤 얘기냐면, 완화라는 건 시장에서 거래가 마음대로 일어나게 놔두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정부가 정책으로. 이게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에 산다고 하니까 이게 당연히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또 막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부동산은 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오를 수가 있어요. 규제는 당연히 그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쉽게 설명을 하면 시장에서 마음대로 원하는 타이밍, 원하는 가격에 팔기 어렵도록 정부가 정책으로 개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금이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세금이 늘어났어요. 내가 비용이 좀 더 들게 된 거죠.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럼 내가 팔려는 타이밍보다 조금 빨리 팔 거고요. 타이밍에 영향을 줬죠. 빨리 팔아버려야 되니까 가격도 아마 낮출 겁니다. 가격에 영향을 줬죠. 두 번째는 대출을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대출을 많이 받아야 집을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대출을 제한해 버렸어. 그러면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죠. 수요가 줄어들면 아마 가격이 떨어질 거고요. 집을 팔려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집을 팔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 외에도 분양가 제한, 이제 분양이 처음 되는 집의 가격을 제한하는 거, 그 다음에 전매 제한. 전매 제한이라는 건 전매가 되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이 처음 된 집을 바로 누군가에게 되파는 걸 몇 년 동안 제한을 한다든지 혹은 아예 제한을 해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요걸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완화는 시장을 마음대로 놔두는 거고, 규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개입을 하는 것이다. 요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세 번째는 부동산의 쓸모, 부동산 개발의 쓸모인데,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경제 성장률이고요, 우리나라의. 제가 과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게 전망인데, 어쨌든 이게 이제 경제 성장률 추이고요. 이게 이제 건설 투자의 증감률이에요. 그래서 흐름이 비슷한 것 같죠? 이 건설 투자,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부동산 완화라는 건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 되고요. 집을 지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들죠. 건물 짓는데. 그래서 투자도 많이 하게 되고요. 건물은 지어 놓으면 위치가 너무 안 좋지만 않으면 되게 비싼 상품인데도 잘 팔려요. 돈이 많이 돌죠. 그러니까 꼭 새로 부동산을 만들지 않더라도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부동산이 매매가 활발하게 되면 시장에 큰 돈이 한 번에 도니까
시장이 활성화되는, 경기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경기에, 우리가 불황이라고 하죠. 그런 불경기에 요 부동산 개발 완화 정책을 쓰면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요걸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는데도 너무 오래 한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럼 이때는 부동산 규제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불경기가 되면 부동산 완화를 했다가, 그래서 회복이 되는 시점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규제를 하게 된다.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뒤에 역사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부동산 시장의 심리 중에 하나예요. 부동산은 보통 가격이 계속 오르죠. 왜냐하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집값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으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정부가 규제를 조금 한다고 해도, 이게 만약에 집값은 계속 오를 거니까 다음 정부에서 혹시나 이 정책을 바꿔서 세금이 다시 줄어든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버리는 게 손해일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혹은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가 규제를 해서 가격을 낮추려고 한다고 해도 앞으로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야, 그럼 지금이 제일 쌀 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더 살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대출을 제한하는 방법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대출을 제한을 하고 있다면 야, 지금이 대출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 아닐까? 집값은 계속 오를 건데 내가 지금 대출을 받아야 더 비싼 집을 사놓고 나중에 돈을 더 벌지 않을까?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규제를 하고 있더라도 시장의 심리가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면서 원했던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되게 곤란한 상황인데 이런 일이 부동산 시장에서 되게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4개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완화, 규제, 불경기가 되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완화를 하고요. 너무 오래 해서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하면 다시 규제를 하기 시작한다. 근데 규제를 해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데 시장에서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가격이 더 오르고 원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앞으로의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랑 집값의 변동률을 정리한 표입니다. 이런 표를 보여드리면 우리는 당연히 대통령의 이름에 먼저 눈길이 가고요. 그 다음에는 집값 변동률에 눈이 가죠. 누가 잘했나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 거죠. 그 수치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이제 변동률이에요. 제일 낮았을 때랑 제일 높을 때 얼마나 바뀌었냐를 보는 거라서 제가 뒤에서 통계청에서 그 상승률만 데이터를 가져와서 더 정확하게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뭐 어쨌든 이렇게 보다 보면 좀 뭔가 이제 모순적인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볼까요? 김영삼 정부 때는 새롭게 도입한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실명제 밖에 없대요. 근데 변동률은 가장 낮아요. 노무현 정부랑 지금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규제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규제는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상승률과 변동률은, 정확하게는 변동률이죠. 변동률은 더 높은 것만 같을까요? 이명박 정부부터는 완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변동률은 더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주택 공급량을 보면 김영삼 정부 때를 제외하면 대충 큰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대체로 200만 호의 초반대에서 중반대를 왔다 갔다 하죠. 집값을 잡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또 집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많이 공급을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밖에 공급을 못하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제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 주변의 신도시예요. 아직 완성이 안 된 신도시도 있을 거고요. 완성이 된 곳도 있죠. 그러니까 이 신도시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들이죠. 일산, 분당, 뭐 부천도 있고요, 평택도 있고요. 이런 신도시들. 근데 이런 신도시들이 거의 대부분 서울 근처에 수도권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계속 많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 서울이거나 수도권이다 보니까 당연한 현상이죠. 근데 문제는 요 교통, 그다음에 서울 근처라는 위치, 요게 이제 분당선이 고장났을 때 사진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분당선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굳이 고장이 나지 않더라도 분당선의 출근길에 요 혼잡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 근처에 이렇게 보면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땅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교통도 해결할 수 있고 서울 근처라는 위치도 충족을 하면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많은 도시들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도 한 번에 더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이상은 없다. 그래서 주택을 공급하는 게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가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없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역사로 들어가면 앞선 표에서는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표라서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을 했는데 진짜로 시작을 하려면 박정희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거 이제 6.25 한국전쟁 때 사진인데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한국전쟁이 이제 6.25 전쟁이 53년에 끝났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부 때는 이제 막 전후 복구에 필요한 급한 불을 끄고 이제 국민들한테 일거리를 주고 또 어떤 도시 계획을 세우고 산업 개발을 하기 시작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대규모 개발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 이전이 전쟁이 막 끝났던 시기다 보니까 개발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여러분 요 영화를 이제 아시나요? 요게 이 사람이 이민호 씨인가요? 네. 요 강남 1970이라는 영화가 1970년이라는 영화가 그 1960년대 후반에 강남으로 통하는 다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강남이 개발이 되면서 그쪽에 이제 집값이 폭등을 하니까 강남 집값은 지금까지도 오르고 있죠. 폭등을 하니까 거기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집값이 계속 오르기 시작합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67년에 그 이름은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그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 차익이라고 하죠. 차익을 남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혹시 투기가 아닌가? 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좀 더 복잡하게 설계한 세금을 만들기 시작해요. 요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부가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입을 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경제 개발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규제를 한 거죠. 요 그래프를 이제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안 가져왔는데 그때는 통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통계청에서 데이터가 있는 시기를 가져와서 엑셀로 그래프를 만들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두환 정부 시기인데 집값의 상승률을 보시면 변동률을 보시면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했다가 오르기 시작해요. 집값이 내렸다가 오르죠. 이 시기는 경제 성장이 계속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오일 쇼크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어떤 중동의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에서 기름을 안 쓰는 산업은 없으니까 요 오일 쇼크가 있을 때는 경기가 불경기가 되어서 완화 정책을 폈겠죠. 완화 정책을 펴는 게 경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시기가 3조 호황이라고 해가지고 뭐 달러도 싸고 기름값도 싸고 이때 비싼 것처럼 보이지만 싸게 유지가 됐어요. 기름값도 싸고 금리도 싸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역이 되게 잘 되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요 오일 쇼크로 인해서 양도세를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전매 제한 다시 파는 그 권한을 완화해 줬다가 요 3조 호황으로 인해서 무역이 상황이 좋아지고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겠죠. 다시 오르니까 분양가 상한제, 우리가 요즘 들어볼 만한 단어인데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해서 더 비싸게 분양을 할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다음 전매 제한을 다시 강화하는 등등의 규제를 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오일 쇼크가 있던 시기에는 가격이 떨어졌다가 그다음 3조 호황의 영향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규제 정책이 시작되던 시기에는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 시기부터 김영삼 정부 시기까지를 보면 집값이 이전의 시기인 전두환 정부 시기부터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지는데 여기가 이제 0이니까 안정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안정이 되는 것처럼 흘러가다가 갑자기 나락을 가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고 보면은 이 시기도 이제 무역이 잘 되던 시기죠. 무역이 잘 되면 경기가 좋다는 거니까 집값은 계속 오르기 시작합니다. 무역은 당연히 잘 되고 있었고 시기가 88년부터 98년이니까요. 88 올림픽도 잘 되고 나라 전체의 분위기가 좋았던 시기예요. 나라의 분위기가 좋고 경제가 좋아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하죠? 규제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규제를 하기 위해서 분양권 전매 금지, 이주택 과세 강화. 이주택 과세 강화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집이 두 개가 있으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그다음 뭐 공시지가 도입, 부동산 거래 실명제 같은 정책을 합니다. 이 공시지가 도입까지가 이제 노태우 정부 때 됐던 거고요. 김영삼 정부가 되어도 이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져요. 김영삼 정부 때 새롭게 했던 정책이라고 하면 앞에 표에서 잠깐 봤던 것처럼 부동산 거래 실명제 정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준 정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내 이름을 걸고 거래를 해야 되니까 약간 범죄에 쓰이는 그런 거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뭔가 기본적인 영향을 준다, 근본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에 역설적으로 집값은 굉장히 안정화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두 정부에 걸쳐서 주택 공급은 계속 늘려가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요 노태우 정부 말기부터 규제 정책을 하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걸 그대로 이어서 지속을 해요. 이게 부동산 시장처럼 변화가 별로 없는 시장에서 중요한 건데, 우리가 앞으로 변화를 줄 거야, 규제를 할 거야 라는 신호를 오랫동안 꾸준히 줘야 해요. 한 10년에 걸쳐서 주니까 공급도 늘어났고요. 집값이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앞으로 집값이 오를 건데 좀 버틸만 하다고 생각이 되면 집을 잘 안 팔게 되고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집값이 앞으로 오른다면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싶어서 집을 더 사게 되고, 그래서 집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정부가 10년에 걸쳐서 일관된 정책을 지속하게 되면 이런 심리가 적응을 해서 점차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나락을 갔던 시기가 요때입니다. 1998년으로 보이죠. 1998년에 나락을 가는데, 요게 뭔지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1998년에 1997년 말에 IMF 외환위기가 터지죠. 그 김대중 정부가 199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실상 이 IMF 금융위기하고 함께 시작을 한 거죠. IMF 금융위기를 요 강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서 상식으로 이때 굉장히 많은 회사가 망하고 경제가 안 좋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완화 정책을 폈겠죠. 그래서 집값의 변동률을 보면 완화 정책을 펴서 집값이 회복이 돼요. 많이 오르죠? 왠지 이때쯤에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규제를 시작했을 것 같아요. 떨어졌다가 근데 너무 많이 다시 올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살펴보면,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완화를 하다가 규제를 합니다. 이때가 아마 김대중 정부 말기부터 노무현 정부에 걸쳐서 규제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완화를 했냐고 보면은 앞서서 많이 살펴본 것처럼 세금도 줄여주고요, 전매 제한을 폐지해주고요, 분양가 자율화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국민 임대주택이라는 걸 도입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다른 정부에서 그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표현을 쓸 텐데 대충 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거예요. 시장에 정부가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혹은 원래 있는 걸 사서 다시 시장에 싸게 공급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더 싼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규모 완화를 했는데,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규제를 했어요. 규제를 했습니다. 이때 종부세라는 게 처음 생기고요. 재건축을 해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 싶으면 그 일부를 부당한 경우에는 환수를 하는 그런 정책도 합니다. 근데 분명히 규제 정책을 했는데 이 집값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투기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 과열이 되어 있었고, 앞에서 살펴본 그런 시장 심리가 작동을 하면서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잡히지가 않는 거죠. 이 IMF 시기에 달라진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은행에 대한 겁니다. 은행이 예전에는 기업의 대출을 되게 잘해줬어요. 당연히 기업의 대출을 잘해줘야겠죠. 그 돈을 많이 벌 테니까. 근데 IMF가 되니까 그 기업들이 싹 다 망해버렸잖아요. 거기다가 이런 위기가 오면은 기업들이 망하는구나 라는 걸 은행이 이제 배워버렸어요. 그래서 은행이 기업보다 이제 개인에게 대출 비중을 좀 더 늘려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개인한테 그 대출을 막 해줄 순 없잖아요. 담보를 잡아야겠죠. 담보로 제일 잡기 좋은 게 집이죠. 그래서 이제 IMF 시기가 지나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기 시작하고요. 대출이니까 우리나라의 금융부채 비율도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우리가 이제 빚을 져서 더 비싼 집을 산다, 이런 풍토가 완성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높은 집값 상승률이 계속 이어졌으면 아마 이후의 정부에 이어서도 규제 정책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이벤트가 하나 더 벌어집니다. 변동률이 낮아지죠. 분명히 여기에 관련된 이벤트가 있었을 텐데 그게 뭐냐면 글로벌 금융위기예요. 2007년 혹은 2008년에 걸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서 자세히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들어서 알기로는 이때 은행이 좀 많이 망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이 있었다. 거기다 스노우볼이 굴러가면서 유럽에서는 나라가 파산을 하는 일도 벌어지더라. 이게 이제 그리스예요. 그리스에서 시위대가 경찰이랑 싸우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세계적인 불경기가 찾아옵니다. 불경기가 찾아왔으니까 당연히 완화 정책을 폈을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시작할 때부터 완화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당연히 있었고요. 앞서 IMF 이후부터 시작된 가계부채가 계속 악화가 되고 있었죠. 어떤 종류의 완화 정책을 폈냐면 늘 하듯이 세금을 완화를 해줬고요.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걸 공급을 해요.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런 걸 공급을 하긴 했지만 대부분은 이제 완화 정책에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 시기는 불황도 불황이지만 경제 성장률이 점차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요거는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정도 경제 성장을 했으면 이쯤 되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요거를 조금 불경기로 받아들이는 심리가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요 두 정부에 걸쳐서 완화 기조는 계속 유지가 돼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은행이나 금융권에 아주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부동산처럼 큰 돈이 필요한 시장에는 돈이 잘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도 둔화가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완화 정책을 폈는데 뒤로 가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점차 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후에는 후기로 가면 약간의 규제 정책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박근혜 정부까지 대략적인 흐름을 알아본 거였고 눈치가 빠르신 분이라면 이해를 했겠지만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경제 위기가 있을 때는 완화 정책을 펴고 그 완화 정책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너무 집값이 많이 오른다 싶으면 다시 규제를 펴는, 근데 규제를 폈는데 말을 잘 안 듣기도 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 지금의 정부에 와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부다 보니까 결과가 아직 확실하지 않기도 하고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강연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흐름을 이렇게 천천히 짚어오면서 몇 가지 강조했던 부분, 언급했던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원툴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규제 정책을 폈던 정부의 시기에는 집값이 마음대로 떨어지지 않았고요. 완화 정책을 폈던 시기에도 그렇게까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 걸치는 시기에 완화 정책을 폈는데 집값이 안정화가 됐으니까 이전에 비해서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물론 좋은 것입니다만 원래의 의도는 이제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빨리 경기를 회복하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 집값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건 경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모호한 성과였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효과를 보겠다 싶으면 공급만으로 될 것도 아니고 규제만으로 될 것도 아니고 완화만으로 될 것도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정책의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면서 영향을 줬던 두 개의 큰 사건이 IMF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IMF 외환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시장에서 이슈가 있으면 그 영향을 정부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규제를 하려고 해도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믿으면 거기에 반발하는 심리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반발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장의 반발 심리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5년 단임제 국가죠. 대통령이 5년 동안 한 번만 임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정책이 특정한 정부의 시기에만 할 것 같다. 왠지 다음 대통령이 되면 이 정책을 안 할 것 같다 싶으면 한번 버텨볼 만한 거죠. 그쵸? 집값을 높게 유지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요 5년 정도 되는 게임
내가 세금을 낼 수 있는 현금만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오랫동안 시장에 일관된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앞선 순서에서 살펴보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세 가지 교훈이고요. 우리가 IMF 얘기를 하면서 그 주택담보대출, 가계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 2020년 작년 말 기준으로 이 가계부채가 얼마나 되냐면 1726조래요. 그 되게 많은 건 알겠는데 이게 얼마나 되는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GDP가 한 1700조 정도 됩니다. 이게 1726조인데 우리나라 GDP가 1700조예요. GDP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1년 동안 정부와 모든 개인과 모든 회사가 번 돈을 다 합친 거거든요. 그걸 다 합쳐서 개인만의 가게만의 빚을 갚는데 써도 다 갚을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가게만의 힘으로 갚을 리는 만무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제학자는 좀 안 좋은 비유인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마치 지구 온난화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늦었다는 거죠. 뭔가 하려면 더 예전에 했었어야 된다. 지금에서 뭐가 될지 잘 모르겠다. 물론 안 좋은 비유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정말 늦었는지 가계부채가 정말 그렇게 심각한지 잘은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지표가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앞서 여러 번 설명을 했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죠.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그 담보로 미리 잡아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다른 투자나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 집을 담보로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담보가 집이니까 돈을 많이 빌릴 수 있잖아요. 가계신용 요 1726조 중에서 요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 보니까 요것도 이제 2020년 말 기준이거든요. 911조래요. 그러니까 절반이 살짝 넘는 숫자인 거예요. 빚이 이렇게 많아서 갚을 길이 만무한데 그중에 주택담보대출의 비율도 이렇게 높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계속 높아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희 같은 20, 30대의 굉장히 젊은 세대가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도 큰 문제지만 이미 이렇게 빚을 져서 집을 사버린 우리의 부모님 세대 혹은 선배 세대가 이 빚을 앞으로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와 있어요. 여러분하고 저희 같은 새로운 세대 혹은 기성세대 모두한테 더 장기적이고 건강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과 저는 20대 혹은 이 강연을 보시는 분들 중에 좀 더 선배님이 계시다고 해도 아마 30대일 텐데 더 많이 드셨으면 죄송합니다. 네. 그런 세대는 국가 전체에서 보면 굉장히 젊은 세대에 속하거든요. 이런 젊은 세대들이 과거의 수십 년의 역사를 알고 교훈을 알고 있으면 정부도 아마 더 좋은 정책을 찾아서 더 오래 지속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강연을 준비해 봤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윤한성이었습니다.